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미디어와 뉴스에서 연일 캄보디아 괴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이미 여러 탐사 매체에서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제서야 대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러한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캄보디아 측 범죄 조직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정부의 대응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보여주기 식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뉴스나 미디어에서 캄보디아 잔혹사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면서 강금, 폭행, 로맨스 스캠, 마약, 장기 적출 등 자극적인 키워드로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요. 하지만 캄보디아 사태를 한층 더 깊게 바라보면 캄보디아 사태는 단순히 휘발성으로 소비되는 자극적인 사건 사고가 아닌 현재 신냉전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의 양상을 볼 수 있고, 과거 패권 경쟁 시기에서도 소위 군대나 정보 요원들과 공조해 음지에서 활동하는 깡패 범죄 조직들이 어떤 핵심 역할을 했는지 엿볼 수 있다는 대목에서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오늘은 세간의 이슈인 캄보디아 사태의 핵심 배후 세력 중국 삼합회가 역사적으로 동남아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세력을 확장했으며 이들이 현 신냉전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볼 때 국가 간 충돌 패권 경쟁에서 소위 양지에서 활동하는 주체인 군대와 외교관들뿐 아니라 음지에서 활동하는 범법자, 깡패 범죄 조직의 역할이 클 때가 매우 많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겠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념의 골이 깊었던 냉전 시기에는 CIA가 남미 마약 카르텔 조직과 협력해 중남미 좌익 세력들을 견제한 사례, 그리고 이탈리아 노동조합과 좌익 친사회주의 단체들의 파업을 분쇄하기 위해 이탈리아 마피아들과 공조한 사례 등 국가 간 패권 경쟁에서 신사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보기 좋은 모습보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잔혹하고 더럽고 불쾌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뒤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음지의 범죄 조직만큼 적임자는 없었습니다. 과거 냉전 시기와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의 미중 패권으로 대표되는 신냉전이라는 환경에서도 비공식적인 플레이어로서 중국의 범죄 조직 삼합회가 중국 지정학 팽창의 핵심 정책 1대1로의 주요한 전략 지역인 동남아권역 패권 확장의 천병 활동을 음지에서 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캄보디아 사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삼합회의 동남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장의 역사는 매우 깊은데요. 17세기 청나라의 주류 민족인 만주족에 맞서 한족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애국저항단체로 시작하며 활동한 삼합회의 역사는 매우 깊은데요. 1949년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의 승리로 모택동이 정권을 잡게 되고 어목한 공산주의 정권의 탄압을 받아 기존 상하이, 텐진, 광저우에 거점을 둔 삼합회 조직은 홍콩과 대만 그리고 동남아 지역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은 홍콩에서는 국민당 지지자들이 많았고 장개석을 따르는 국민당 군대 내에서 삼합회 출신이 많았는데요. 홍콩의 터전을 새로 잡으면서 그곳의 도박장, 항만 매춘 시설 등을 장악해 나갔고, 여기서 현재 캄보디아 사태의 핵심 주법인 삼합회 조직 14K도 탄생하게 됩니다. 1950년대 중국 남부 전선에서 공산 당군대의 패퇴한 국민당 패잔병 무리는 오늘날 미얀마인 동남아 버마 지역까지 밀려나게 되고 여기서 반공 유격 작전을 펼치는데요. 여기서 버마 국민당으로 불리우는 국민당 제93사단이 리미 중장에 의해서 편성이 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리미 중장을 따르는 군 장교내의 삼합회 출신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 지역에서도 공산당 세력이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했는데요. 공산당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했고 무기를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리미 중장과 그를 따르는 삼합회 장교들은 좋은 돈벌이 기회를 포착했는데, 그것은 오늘날 세계 아편 생산과 유통의 핵심 거점 중 하나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장악해 마약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무주공산이나 다름없었던 메콩강의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을 손쉽게 장악한 국민당 삼합회 세력은 그곳의 양귀비 산업을 독점했고 동남아에 뻗어있는 화교 네트워크를 통해 마약을 판매해 떼돈을 벌게 되고, 공산당과의 투쟁을 위해 무기를 사고 마약 판매와 재배를 위해 현지 지방 부족들을 매수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지원을 받아 공산당과 싸웠던 동남아 유력 군벌과 엘리트들을 마약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라오스의 군벌 우안 라티콘에 태국의 유력 정치인 파오 스리아논다가 였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CIA가 당시 동남아의 유력 군벌과 마약 거래를 일삼는 삼합회 조직과 커넥션이 있었냐 없었냐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인데요. 미국의 역사학자 알프레드 맥코이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당시 냉전 상황 속에서 소위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이웃 국가도 공산화된다는 도미노 이론이 생길 정도로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CIA는 동남아 공산주의 억제를 위해 삼합회의 마약 재배와 유통을 암묵적으로 눈감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동남아 지역에서 삼합회는 냉전이라는 엄혹한 환경에서 살아남았고 오랜 기간 동안 동남아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현지 군벌과 지역 토후, 정치인, 엘리트들과 커넥션을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성장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냉전 이후 삼합회는 골든 트라이앵글 마약 재배를 넘어서 다양한 영역의 사업에 발을 담그게 되는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 이후 폭발하는 중국의 해산물 식재료 수요를 겨냥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해안의 불법 어업 산업 및 오늘날 캄보디아 사태에서도 확인되는 일명 스네이크헤드라고 불리우는 인신매매와 납치, 그리고 카지노 도박 및 대출과 연계한 사채 산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비대면 언택트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들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사업이었습니다. 제네바에 소재를 둔 초국 가적 조직 범죄 근절 이니셔티브인 지톡에서 2025년 5월 흥미로운 보고서를 출간했는데요. 현재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룬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공론화가 되었고 금년도 5월 달에도 이러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외교부와 정보당국 및 경찰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 인근 오스마크워크 스캔복합단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오스마크에서 현재 한국의 미디어와 뉴스에서 전달하는 것과 비슷한 패턴인 가짜 구인 공고를 통해서 캄보디아로 유인을 했고 이 중에는 인도, 태국,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에서 모집되었다고 하며 강제로 납치된 이들은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가짜 거래소에 운영을 했다고 하며 잦은 고문과 구타 같은 가혹행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캄보디아 정부 측에 이러한 납치 강금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보여주기 식으로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척만 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일부 경찰이 구출된 피해자를 다시 브로커에게 판매했다는 증언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는 일명 롤시프터로서 캄보디아 정부의 고위 관료, 군경찰 관계자들이 이들과 커넥션이 있고 사이버 범죄 단지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이 미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관련 자료를 찾으면서 충격적인 내용을 보기도 했는데요. 아직 한국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았지만 캄보디아 내에서는 중국 내 노총각들의 수요를 의식해서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이른바 신부납치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비 불균형 문제가 있지만 우리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중국의 현 상황에서 짝을 찾고 싶어하는 중국의 낙후된 시골 지역 남성들의 수요에 맞춰서 캄보디아에서 여성이 납치가 되면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중국 시골 남성들에게 팔린다고 하는데 그 피해자 중에는 태국, 미얀마, 베트남, 북한 등 다양한 국적이 존재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지정학 전략인 1대1로 사업에서도 캄보디아는 매우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도 동남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합회 활동은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치안과 사회 불안정을 유발하는 세력들을 본토 밖으로 내보내면서도 이들을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위한 비공식 채널 및 정보소통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대1로 라이 사업에 있어서 캄보디아는 중국의 원조를 받는 동남아 핵심 국가 중 하나이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SOC 산업과 투자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는 평가도 나올 정도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공공부채 107억 달러 중 약 40%가 중국에 대한 채무일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이 투자처 다변화가 아닌 중국 자본에만 의존했을 때 벌어지는 중국 모델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공항, 항만이 깔아져 이것이 경제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국 범죄 조직의 수출 및 안거래에도 활력을 넣어준다고 평가합니다. 지톡 보고서에 따르면 시아누크빌 항구건설로 인해서 마약, 짝퉁 제품, 불법 사냥물 등의 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보이고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국가 간 마약 총기류 같은 밀수나 불법 거래가 판을 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경각심이 제기되었고 이를 눈치채서 수습을 하려고 정부 외교부 경찰 등이 수를 쓰려고 하지만 효과는 미미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캄보디아 피싱 조직들이 인근 라오스나 미얀마로 이전을 했고 캄보디아 이슈가 잠잠해지면 캄보디아의 다른 도시를 선택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 불보듯 뻔하고 그들의 뒤를 봐주는 현지 관리 및 경찰들이 입을 닫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십 년 동안 동남아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기반을 닦으며 현지 유력 엘리트들과 공생했던 삼합회 조직을 척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은 현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캄보디아 사태의 근본원인인 중국 삼합회의 동남아시아 진출의 과정을 역사적 지정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캄보디아 사태는 단순히 자극적인 피싱, 납치, 인신매매 같은 범죄적인 요소를 넘어서 그 이면에는 중국의 공산화 이후 삼합회 조직이 동남아 지역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현 미중 패권 경쟁에서 이들이 중국의 대동남아 지역 팽창에 숨겨진 천병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